새벽 3시, 침실에서는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아내 박서연은 뒤척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마저 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 또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어려운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바로 그때 옹웅하는 진동 소리가 깊은 맘의 정적을 깨뜨렸다. 박서연이 침대 옆 협탁에 놓아둔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메시지 한 통이 떠올랐다. 나는 보지 말았어야 했다.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나는 늘 지켜왔으니까. 하지만 발신인의 저장 이름이 바늘처럼 순식간에 내 눈을 찔렀다. 내 사랑 이준호, 박서연의 남사친. 8년 동안 내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이름.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박서연의 손을 잡아 그의 지문으로 하면 잠금을 풀었다. 그 메시지는 채팅창 맨 위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놓여 있었다. 서연아, 나 집에 도착했어. 벌써 보고 싶네. 오늘 밤 너 정말 예뻤어. 참기 힘들었어. 내 피가 이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바로 그 아래 몇 초 전, 즉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 또 하고 싶어. 지난번에 못해본 새로운 자세도 시도해보자. 새로운 자세. 이 세 글자는 붉게 달궈진 인두처럼 내 심장을 세차게 찢었다. 분노가 쾅하고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모든 이성이, 8년간의 부부의 정이 이 순간 한줌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잠든 채 무방비 상태인 박서연을 바라봤다. 한때 내가 그토록 매혹되었던 그 얼굴이 지금은 더없이 역겹게 느껴졌다. 정적만이 감돌던 침실의 날카로운 소리가 유난히 귀를 찢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후려쳤다. 박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화들짝 깨어났다. 빠르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김인준, 당신 미쳤어? 날 때렸어? 그의 눈빛에는 처음에는 경악이, 이내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찼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를 악물고 뱉어냈다. 설명해봐. 박서연은 휴대폰 화면의 내용을 보자마자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눈빛은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당신이 내 휴대폰을 봤어? 그는 설명 대신 오히려 역정을 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김민준, 당신이 뭔데 내 휴대폰을 훔쳐봐. 우리 사이에 신뢰는 없어? 신뢰? 그의 뻔뻔한 모습에 나는 기가 막혔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박서연, 당신이 나한테 신뢰를 노네? 그럼 이 새로운 자세가 무슨 뜻인지 말해봐. 나는 그의 눈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어떤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더니 입술을 깨물고는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무슨 새로운 자세? 이준호는 원래 그런 장난을 좋아하잖아. 우리가 그냥 친구 사이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술 좀 마시고 헛소리한 거야. 당신 그걸 믿어? 그는 울기 시작했다. 서러운 듯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처럼 울었다. 예전 같으면 그가 눈물만 흘려도 나는 즉시 마음이 약해져 그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물을 보며 나는 더없이 비웃음과 위선만을 느꼈다. 장난? 나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다. 새벽 3시에 남사친이 당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장난이라고? 박서연, 당신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아니야. 그는 울면서 내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내가 뿌리치자 그의 몸이 침대 협탁에 쿵 하고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김민준, 우리 결혼 8년이야. 당신이 어떻게 남의 장난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때려? 나는 이준호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걔가 어떤 애인지 당신도 알잖아? 그냥 입이 가벼운 거야.
오늘 동창회에서 다들 술 많이 마셨고 걔도 분명 술김에 헛소리한 거라고. 그는 울면서도 논리정연하게 빈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가 그 적나라한 문자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 나는 거의 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8년, 우리 결혼 8년. 나는 중소건축회사의 대표였고 연봉은 억대였다. 박서연은 나에게 시집 온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다. 나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했고 그는 예쁘게 지내는 것을 담당했다. 나는 월급 카드를 그에게 맡겼고 집 세 채 중 두 채는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가 타고 다니는 BMW도 내가 사준 것이었다. 물질적으로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다.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사친이라는 존재가 칼처럼 내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준호에 대해 우리가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박서연에게 전화했고 한두 시간씩 통화했다. 박서연과 단둘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남사친과의 데이트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때마다 박서연은 내가 소심하다고 자신들의 순수한 우정을 모욕한다고 말했다. 나랑 이준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당신 차례까지 왔겠어? 이것이 그가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다. 나는 기어이 그 말을 믿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솔직함과 그의 입에서 나온 순수한 우정을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이지 철저하게 웃음거리였다. 헛소리?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럼 내가 묻지. 걔가 보낸 이전 메시지에서 오늘 밤 너 정말 예뻤어는 무슨 뜻이야? 너희 동창회는 지난주 수요일 아니었어? 오늘 밤 당신은 요가 학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맹렬히 몰아붙였다. 질문 하나하나가 모처럼 그의 거짓말에 박혔다. 박서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는 고개를 휙 들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 뿐만 아니라 들통난 것에 대한 짜증까지 섞여 있었다. 나 오늘 밤 요가 학원에 갔었어. 요가 끝나고 우연히 이준호를 만나서 같이 야식 먹은 거야. 그게 다야. 동창회는 지난주였는데 내가 착각할 수도 있지. 안 그래? 그의 목소리는 커졌다. 마치 목소리가 크면 더 정당한 것처럼. 김민준, 당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당신 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몰래 내 휴대폰을 훔쳐본 거야? 내 약점 잡으려고? 당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는 갑자기 총구를 돌려 모든 문제를 내 불신 탓으로 돌렸다. 이 수법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다. 과거 수많은 다툼은 결국 그의 이런 흑백 논리적인 비난 속에서 나의 사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메시지 속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의신처럼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가 여전히 필사적으로 연기하는 얼굴을 바라봤다. 내 마음속에 솟구쳤던 엄청난 분노가 오히려 천천히 가라앉았다. 대신 뼈저린 차가움이 밀려왔다. 이혼? 이렇게 쉽게 이혼해주면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 집, 차 예금. 그의 배신 때문에 절반을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왜? 그와 그 간부가 내 돈을 가지고 내 집에서 살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나는 온 세상에 비웃음을 사는 바보가 된다? 아니, 절대로 안 돼. 끔찍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다.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와 그 남자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참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내 얼굴에 굳어졌던 근육이 천천히 풀렸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방금 전 그 분노에 찬 사람이 내가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심지어 손을 뻗어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행동에 박서연은 멍하니 멈췄다. 그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어. 당신을 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박서연은 내가 갑자기 사과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한동안 반응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자세를 낮추고 얼굴에는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메시지를 보고는 순간 이성을 잃었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나는 극도로 감정에 휩싸여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했지만 동시에 깊이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박서연의 눈빛은 경계심에서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는 아마도 예전과 다름없이 내가 결국 자신에게 휘둘리는 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알면 됐어. 그는 코를 훌쩍이며 여전히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날카로움은 사라졌다. 이준호가 입이 가벼운 거야. 내일 내가 혼내줄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장난 못 치게 할 거야. 그는 이 일을 가볍게 장난으로 규정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맞장구 쳤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이준호의 우정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정인데 내가 그런 장난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손찌검을 하다니. 나는 손을 뻗어 그를 안으려 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살짝 피했지만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았다. 나는 그가 내가 내밀어줄 화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얼굴은 아직도 아파? 나는 부어오른 그의 뺨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얼음 가져다 줄게. 말을 마치고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을 지나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서연, 이준호.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오늘 밤부터 나는 너희를 위한 덫을 직접 만들 거야. 너희는 내 덫에서 도망칠 수 없는 사냥감이 될 테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났다. 박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뺨은 여전히 약간 부어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샌드위치와 따뜻한 우유를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옷장에서 평소 가장 중요한 자리에만 입던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 내 눈빛은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어젯밤 이성을 잃었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나가기 전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동생인 최지훈에게 전화했다. 최지훈은 보안장비 사업을 하고 있어. 정보력이 뛰어났다. 지훈아, 부탁할 게 있어. 몇 가지 물건이 필요한데 작고 녹음 및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걸로. 전화기 너머 최지훈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다. 형, 설마. 묻지마. 최고급으로 가장 은밀한 걸로. 오늘 안에 받을 수 있을까? 문제 없어요. 오후에 회사로 가져다 줄게요. 최지훈은 깔끔하게 답했지만 근데 형, 섣부른 짓 하지 마요. 걱정 마.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무팀의 지난 3년간의 회사 매출과 모든 자산 목록을 가장 상세한 보고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나는 법률 고문인 장 변호사를 만났다. 접견실에서 나는 어젯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그에게 말했다. 그 메시지, 박서연의 반응, 그리고 이준호에 대한 나의 의심까지. 장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안경을 고쳤었다. 김 대표님, 법적으로는 모호한 메시지 한 통만으로는 상대방의 외도를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는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는 건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는 건 재산 보전입니다. 나는 장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 제 명의로 된 모든 혼전 재산과 혼인 기간 중 제가 이룬 대부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그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그를 빈손으로 쫓아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장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내 의도를 파악했다. 김 대표님, 증거가 완벽하고 확실하다면 혼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책 배우자는 무과실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재산 분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에게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아예 분할하지 않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망이 아주 큽니다. 장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는 제가 만들 겁니다. 내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오후에 최지훈이 약속대로 도착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고화질이에요. 하나는 강력 자석이 있어서 차에 설치할 수 있고 다른 두 개는 단추처럼 생겨서 어디든 놓을 수 있어요. 이건 수신기고요. 휴대폰에 앱만 깔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답하지 않고 상자를 받아들며 묵묵히 말했다. 고맙다, 동생. 모려, 형. 최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뭘 할 생각이에요? 청군이봉. 나는 담담하게 네 글자를 뱉어냈다. 적을 함정에 빠뜨려 스스로 재앙을 맞게 한다는 뜻의 중고고사성어.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박서연이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3가지 요리와 국 하나. 모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그는 새 실크롱 드레스를 입고 연한 화장을 한 상태였다. 뺨의 붉은 기는 컨실러로 가렸지만 여전히 흔적이 보였다. 내가 돌아오자 그는 즉시 다가와 내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순종적인 아내처럼. 여보, 돌아왔어요? 어서 손 씻고 밥 먹어요. 그는 어젯밤 일은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맞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했네. 수고했어, 여보. 식탁 위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여보. 박서연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나를 쳐다봤다. 나 오늘 이준호한테 혼내줬어. 나는 반찬 하나를 집으며 무심한 듯 물었다. 응?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줬어. 앞으로 다시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 걔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그냥 술김에 친구들이랑 허세 부리다가 나한테 잘못 보낸 거라고.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애써 설명하려 했다. 메시지 오발송이라는 이 변명은 구멍투성이었지만 그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 변화도 없었다.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래, 잘못을 알면 됐어.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해. 나는 한숨을 쉬며 아주 피곤한 척했다. 사실 어젯밤 나도 잘못했어.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감정 조절을 못했어. 여보, 마음에 두지 마. 나는 먼저 화제를 돌리고 다시 사과했다. 박서연은 완전히 안도하며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여보. 당신 힘든 거 알아. 어서 많이 먹어. 그는 이 소동이 그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대로 속아 넘어가는 김민준이라고 생각했다.
식사 후 그가 샤워하러 간 사이 나는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며 그의 차 키와 현관 신발장에 놓인 샤넬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그의 BMW 악소 문을 열었다. 운전석 아래에서 완벽한 위치를 찾아 강력 자석이 달린 검은색 작은 사각형 장치를 금속 프레임 한쪽에 단단히 부착했다. 몸을 굽혀 손전등으로 자세히 찾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5만 원이 넘는 그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단추형 초소형 장치 하나를 지갑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넣었다.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놓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의 보석함을 열었다. 그의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지난 몇간 선물한 보석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가 최근 자주 착용하는 브로치 하나를 집어들고 브로치에 박힌 눈에 띄지 않는 장식용 다이아몬드 대신 모조 다이아몬드로 위장한 장치를 조심스럽게 교체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서재로 돌아와 휴대폰에 최지훈이 깔아준 앱을 열었다. 3개의 빨간 점이 지도 위에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소리 없이 던져진 것이다. 박서연, 나의 좋은 아내. 이제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야. 당신이 당신의 남사친과 함께 내가 정성껏 준비한 덫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오기를. 이어진 며칠은 평온했다. 박서연은 완벽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나를 사려 깊게 보살피고 매일 다양한 요리와 국을 만들어주며 밤에는 먼저 나서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다. 그가 이러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나는 이것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나를 안심시키려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휴대폰 채팅 기록은 매일 깨끗하게 삭제되었고 이준호와의 통화 기록도 한 통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내 휴대폰의 앱이 매일 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월요일, 그는 오전에 요가를 갔고 점심에는 친구와 식사를 했으며 오후에는 미용실에 갔다. 동선은 평범했다. 화요일, 그는 오전에 쇼핑몰에 갔고 오후에는 위치 추적 결과 청담동 아파트 단지라는 곳에서 무려 3시간을 보냈다. 청담동 아파트 단지. 내 머릿속은 빠르게 이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검색했다. 아주 평범한 서민 아파트 단지로 집값이 비싸지 않았다. 박서연의 친척이나 친구 중 그곳에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 그는 왜 거기에 갔을까? 내 직감은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속삭였다. 저녁에 박서연은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돌아왔다. 손에는 새로 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여보, 이 가방 예쁘죠? 오늘 쇼핑하다가 한눈에 반해서 샀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봤다. 에르메스 신상으로 최소 수백만 원짜리였다. 예쁘네. 나는 미소 지었다. 여보가 좋으면 됐어. 그는 기쁘게 가방을 내려놓고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여보, 나 요즘 미용실 VIP 연간 회원권 끊을까 하는데 지금 행사 중인데 일용량만 원 충전하면 일용량만 원 더 준대요. 엄청 이득이죠. 나는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말을 잘랐다. 카드에 돈 충분해? 아니면 내가 더 보내줄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통 크게 행동했다. 박서연은 잠시 멍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내 얼굴에 키스했다. 여보, 정말 착하다. 돈은 충분해요. 다음 날 나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내가 그에게 준 보조 카드에서 일찍이 20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 수취인은 모 자동차 정비소였고 그가 말한 미용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정비소 사장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이름은 다름 아닌 이준호였다. 내 손가락이 탁자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렇구나. 미용실 카드라는 명목으로 이용량만 원을 빼내서 돌아서자마자 그 간부에게 줬군.
그 이준호라는 놈은 반쯤 망해가는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 정말 가소롭군. 내 돈으로 그 남자를 먹여 살리다니. 박서연,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사냥꾼이 마침내 사냥감의 꼬리를 발견했을 때 쾌감만이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 악의적인 부부 공동재산은 이. 나는 은행 거래, 내역 스크린샷과 그 정비소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함께 압축하여 장 변호사에게 암호화하여 보냈다. 한 문장을 덧붙였다. 장 변호사님,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금요일 오후 회의 중이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최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형, 차 안에 녹음된 거 들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내 마음이 동했다. 핑계를 대고 회의실을 먼저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헤드폰을 썼다. 앱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은 정오 12시 반에 시작되었다. 시끄러운 배경음 속에서 나는 박서연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준호, 천천히 운전해. 이 차 방금 정비받은 거야. 박서연이 말하는 동안 차 안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어서 내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호였다. 알았어, 내 아가씨. 뭘 그렇게 아까워해? 고장 낡은 BMW잖아. 나중에 김민준 그 바보 돈 다 우리 손에 들어오면 페라리로 바꿔줄게. 김민준 그 바보.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헤드폰에서는 박서연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 말 참 잘한다. 내가 준 2억만 원은 다 입금됐지. 입금은 됐는데 서연아, 2억만 원으로는 좀 부족해. 내 정비소 요즘 구멍이 좀 커서.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섞여 있었다. 뭘 그렇게 서둘러?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였다. 김민준 요즘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안정시켜야 해. 조만간 그가 성북동 고급 빌라를 내 명의로 돌리게 할 거야. 그게 진짜 큰 돈이지. 성북동 고급 빌라는 내가 결혼 전에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었다. 그가 감히 우리 부모님의 집까지 넘보다니. 피비린내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거의 휴대폰을 부술 뻔했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능력 있어. 이준호의 말투가 느끼해졌다. 그 바보를 아주 쥐락펴락하네. 참, 어젯밤 우리 그 자세 어땠어? 싫어. 박서연은 교태롭게 말했다. 당신 정말 못 말려. 나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 이후의 대화는 점점 더 저속하고 추잡해졌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불륜의 세부 사항을 논하고 나의 무능함과 순진함을 비웃으며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조금씩 야금야금 빼돌릴지 계획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묻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잔인하게 찔렀다. 나는 무표정하게 들었다. 1시간 길이의 이 녹음 파일을 완벽하게 저장하고 암호화한 후 최지훈과 장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일어나 거대한 통일이 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차량이 붐비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나의 세상은 이미 그 녹음 파일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폐허 위에서 차가운 요새가 새로 세워지고 있었다. 박서연, 이준호. 너희 돈을 원한다고? 좋아. 내가 줄게. 너희의 욕심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 거야. 너희가 가장 의기양양하고 성공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때 지옥으로 처박아 버릴 테다. 집에 돌아오니 손에는 정교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여보, 당신 선물이야. 박서연은 놀라서 상자를 열었다.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이 여보,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비싼 선물을 다 해주고? 우리 결혼 8주년 기념일이잖아?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멍했다. 8주년 기념일은 다음 주 수요일 아니었나? 미리 깜짝 선물해주고 싶었어. 나는 목걸이를 꺼내
직접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마음에 들어? 다이아몬드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좋아, 너무 좋아. 여보, 정말 착하다. 그는 발뒤꿈치를 들고 내 얼굴에 힘껏 키스했다. 나는 그를 안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8주년 기념일? 다음 주 수요일. 어디 한번 당신이 나에게 어떤 거창한 선물을 준비할지 두고 보자. 그리고 나도 당신과 당신의 이준호를 위해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 나와 박서연의 결혼 8주년 기념일이 점점 다가왔다. 박서연의 나를 향한 태도는 이 깜짝 선물 이후로 전례 없이 급진하고 다정해졌다. 그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테크 상품을 연구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 앞에서 떠보듯이 말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었는데 성북동 고급 빌라는 아직 당신 단독 명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아시면 제가 시집살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보, 당신 회사 지분도 저한테 좀 나눠줄 생각 없어요? 사람들이 다들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하던데. 여보, 다음 주가 우리 기념일인데 저한테 무슨 선물 해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강남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가 좋다고 하던데 우리 공동 명의로 하나 사는 건 어때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탐욕스러운 얼굴은 점점 더 숨김없이 드러났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응대했다. 좋아, 좋아. 다 당신 말대로 할게. 내가 요즘 바쁜 거 끝나면 바로 가서 처리할게. 문제 없어. 여보만 행복하면 됐지. 내 관용은 그의 대담함을 더욱 키웠고 그가 완전히 경계를 풀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그의 매번의 시험, 그의 모든 거짓말이 단지 자신을 위한 무덤을 파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때때로 삽을 건네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최지훈을 통해 아주 믿을 수 있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단 하나의 요구사항만 제시했다. 이준호에 대한 모든 자료, 가능한 한 상세하게. 이틀 후 두툼한 조사 보고서가 내 사무실 책상에 놓였다. 이준호, 33세, 무직. 소위 자동차 정비소는 사실 경영부실로 이미 많은 빚을 지고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명의로 된 자산이 전혀 없었고 월세방에 살았으며 타고 다니는 차는 할부로 산 중고차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박서연 한 명만 낳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보고서에는 그와 다른 여성들의 친밀한 사진 여러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철저한 사기꾼이었다. 여자들에게 빌부터 사는 기둥서방. 그리고 내 아내.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눈이 높던 박서연이 이런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심지어 내 돈을 빼내 그에게 갖다 바치다니.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아이러니였다. 나는 이 보고서를 이전의 모든 증거와 함께 정리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리고 그때는 다음 주 수요일,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박서연에게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고급 레스토랑 테라스를 통째로 예약했다고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낭만적인 기념일을 선물할 거야. 내가 말하자 박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 안고 몇 바퀴를 돌았다. 여보, 정말 착하다. 사랑해요. 나는 그의 흥분한 얼굴을 바라봤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사랑?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내 돈뿐이야. 기념일 전날 밤 박서연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베란다에서 통화했고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지만 내 서재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김민준, 그 바보. 제가 이미 잘 구슬려 놨어요. 내일 기념일에
빌라 명예 변경 얘기 꺼낼 거예요. 이미 해주겠다고 했으니 빌라만 손에 넣으면 나머지는 쉬울 거예요. 이준호 오빠 쪽은 걱정 마세요. 다 제 말 듣고 있으니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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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그가 거실로 돌아왔다.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보, 언제부터 나와 있었어요? 방금 나왔어. 물 한 잔 마시려고. 나는 손에 든 컵을 흔들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누구랑 통화하는데? 아, 엄마예요. 내일 기념일 어떻게 보낼 건지 물어보시네요. 그는 눈을 살짝 피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해. 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가 뒤에서 그를 안았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그래,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특별할 테지. 기념일 당일. 박서연은 오후 내내 자신을 꾸미는 데 보냈다. 내가 선물한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까르띠에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를 찼다. 그는 온몸 구석구석 돈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었다. 곧 나는 이 모든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차를 몰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는 불안한 듯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마치 뭔가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이 우리를 테라스로 안내했다. 나는 정말 테라스 전체를 예약해두었다. 장미꽃잎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우아한 바이올린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분위기는 더없이 낭만적이었다. 와, 여보. 박서연은 입을 가리고 눈에는 감동의 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감동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마주 앉아 촛불 아래 서로의 얼굴을 비췄다. 여보, 8주년 축하해. 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여보도 축하해요. 그가 내 잔과 부딪히며 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까지 정교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처럼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했다. 와인 3잔 정도 마셨을 때 박서연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포크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여보, 이 모든 걸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결혼 8년 동안 당신은 늘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줬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는 밑밥을 갈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얼굴에 적절한 정도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북동 고급 빌라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라 집에 제 이름이 없으면 왠지 제가 김씨 집안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제가 안심하고 어른들도 안심하시게 제 이름 좀 추가해주면 안 될까요? 그는 말을 마치고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다. 그가 보기에는 내가 이미 자신에게 푹 빠져버렸고 오늘처럼 거창한 기념일, 이렇게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이 작은 부탁을 거절할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이름 추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번거로워. 박서연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어졌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와인잔을 들어 그 안에 짙은 액체를 가볍게 흔들었다. 천천히 조목조목 말했다. 내 말은 이름 추가하는 게 뭐가 번거롭냐고. 서류 처리하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그냥 그 빌라를 당신 단독 명의로 바꿔주는 건 어때? 응? 박서연은 멈했다. 그의 뇌가 정지한 듯 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의심했다. 당신 뭐라고 했어? 당신 단독 명의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난히 다정하게 웃었다. 우리 8주년 기념일 선물로 줄게. 마음에 들어? 행복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박서연의 눈동자에서 광기 어린 희열의 빛이 터져 나왔다. 그는 흥분해서 말을 더듬었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여보, 당신 나한테 정말 잘해준다. 난 당신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가장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가방에서 서류한 장과 펜을 꺼냈다. 여보, 이건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준비해둔 부동산 증여계약서예요. 우리 지금 서명만 하면 내일 바로 가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는 계약서까지 준비해 두었다니 정말이지 급했다. 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보지도 않은 채 펜을 들어 마지막 칸에 내 이름을 휘갈겼었다. 자, 나는 계약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박서연은 그 위에 적힌 내 서명을 보고 감격에 겨워 두 손을 떨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이름도 쓰고는 그 계약서를 보물처럼 가방에 넣었다. 마치 그것이 몇 장의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의 부와 영광인 것처럼.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그는 일어나 테이블 너머로 몸을 숙여 내게 키스하려 했다.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나 피했다. 서두르지 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가 나한테 이렇게 큰 깜짝 선물을 줬으니 나도 답례품을 준비했지. 무슨 답례품인데요? 박서연은 엄청난 기쁨에 잠겨 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동영상 재생 화면이 떠 있었고 영상은 지하 주차장의 한 장면에서 멈춰 있었다. 검은색 벤치 옆에서 한 쌍의 남녀가 잊은 듯이 포옹하고 있었다. 여자는 박서연, 남자는 이준호였다. 여보. 나는 그의 입꼬리가 점점 더 차갑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말했다. 우리 같이 좀 감상해 볼까. 박서연의 미소는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핏기가 그의 얼굴에서 싹 사라져 정성껏 꾸민 그의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는 수축되었고 화면 속 그 남녀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입술은 통제 불능으로 떨렸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는 꿈결 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김민준, 당신이 빌라를 나한테 안 주려고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나를 모욕하는 거지.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충격 후 그는 즉시 반격을 선택했다. 그는 고개를 휙 들었다. 눈빛에서는 분노와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김민준, 내가 당신을 정말 잘못 봤어. 우리 결혼 8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이렇게 나를 모욕하는 거야? 합성된 동영상으로? 당신 정말 비열해. 쨍그랑. 그는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귀를 찢는 소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시도하는 것이었다. 비열해? 나는 비웃었다. 더없이 비웃었다. 나는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투지 않았다. 그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 동영상 속 시끄러운 지하 주차장에서 그와 이준호는 뜨겁게 키스하고 있었다. 이어서 이준호의 느끼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 좋은 서연아, 김민준 그 바보 빌라만 손에 넣으면 우리 헐월 날아갈 수 있어. 더 이상 그 시체 같은 얼굴 안 봐도 되고. 동영상 속 박서연은 교태롭게 웃으며 그의 가슴을 툭 쳤다. 당신이 뭘 그렇게 조급해해. 걱정 마. 걔 지금 나한테 완전히 푹 빠져서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믿어. 기념일에 내가 입만 열면 분명 순순히 집을 나한테 줄 거야. 증거는 확실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박서연의 고함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그는 목을 졸린 오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몸이 비틀거렸고 테이블을 짚은 손은 떨렸다. 다 들었어? 나는 동영상을 끄고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내 좋은 아내, 또 무슨 변명할 게 있어. 나 그의 머릿속은 새로운 변명을 찾기 위해 빠르게 돌아갔다. 이건 이준호가 일부러 나를 한정에 빠뜨린 거야. 그가 우리 부부 사이를 망치려 한 거야. 그는 나를 가질 수 없으니 나를 파괴하려 한 거라고. 이 지경까지 와서도 그는 연기했다. 모든 책임을 이준호에게 떠넘겼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렇게 말하니 당신의 이 남사친 정말 악독한 마음을 품었었군.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이준호, 천천히 운전해. 이 차 방금 정비받은 거야. 알았어, 내 아가씨. 나중에 김민준 그 바보 돈 다 우리 손에 들어오면 페라리로 바꿔줄게. 어젯밤 우리 그 자세 어땠어? 싫어. 당신 정말 못 말려. 나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 내가 이미 수없이 들었던 그 저속하고 추잡한 대화가 마법처럼 조용한 테라스에 울려 퍼졌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요란한 따귀처럼 박서연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미장, 모든 거짓말이 이 철옹성 같은 증거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빛으로 완전히 저항을 포기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모든 자존심과 환상을 조금씩 부숴버릴 참이었다. 나는 서류 한 뭉치를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건 당신이 미용실 카드라는 명목으로 나에게서 가져간 2억만 원을 당신의 남사친 정비소에 송금한 은행거래 내역이야. 이건 그 정비소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그가 1억 3,700만 원의 빚을 져서 법원 집행 기록에 올라있는 사실이야. 맞다. 그리고 이것도. 나는 사설 탐정이 지금 이준호와 다른 여성들의 친밀한 사진들을 카드처럼 한 장 한 장 그의 앞 테이블에 뿌렸다. 당신의 이 남사친은 당신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많더군. 내가 알기로 지난달에만 3명의 다른 여성들이 그의 정비소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다고 하더군. 박서연, 당신 도대체 뭘 보고 그 남자에게 그랬어? 그 남자의 나의 많은 외모? 아니면 빚더미? 아니면 그가 당신이 내 돈을 훔쳐서 그를 먹여 살리게 해줄 수 있어서?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쉬었다. 박서연은 멍하니 테이블 위에 놓인 차마 볼 수 없는 사진들과 차가운 은행거래 내역을 바라봤다. 그의 세상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항상 자신이 두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고귀한 여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에게 가장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준호의 수많은 현금 인출기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현금 인출기였다. 그가 나에게서 빼돌린 모든 돈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다. 아니야, 안 돼.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화장이 범벅이 되어 처참했다. 이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해. 그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어. 그래? 내 입꼬리가 더 깊게 올라갔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그를 초대해서 직접 대질시키는 건 어때? 박서연은 고개를 휙 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올라오세요. 전화가 끊기고 2분도 채 되지 않아 테라스 입구에 단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이준호였다. 그도 오늘 특별히 차려입었다. 값싼 양복을 입고 머리는 포마드로 번들거렸으며 손에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는 분명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듯했다. 박서연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깜짝. 그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내 맞은편에 있는 박서연의 끔찍한 모습과 내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보았다.
그의 얼굴의 미소는 순간 굳어버렸고 발걸음도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김민준 씨, 당신도 여기 왜 있어요? 그는 울기보다 더 추한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내 결혼 기념일에 내가 여기 없으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나는 비웃듯이 그를 바라봤다. 이 이사님,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앉으세요. 나는 이 이사님 두 글자를 특히 강조했다. 이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이 박서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박서연은 그가 본 적 없는 원망과 비웃음,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죽일 듯이 노려봤을 뿐이었다. 이준호, 이 사기꾼. 박서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집어들고 이준호의 얼굴에 세게 던졌다. 당신 나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여자들은 누구야? 나한테 설명해봐. 이 개자식아. 내 돈 빼돌려서 다른 여자들 먹여 살렸어. 장미꽃이 사방에 흩어졌다. 이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피하면서도 급히 변명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오해야. 김민준 씨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함정에 빠뜨려? 박서연이 히스테리컬하게 크게 웃었다. 내가 당신한테 송금한 2억만 원이 당신 정비소로 들어간 거 아니야? 당신 빚더미에 앉은 거 아니야? 당신 내 돈으로 다른 여자들 명품 가방 사준 거 아니야? 일이 들통나자 이준호의 얼굴색도 변했다. 그는 아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나왔다. 그래, 내가 당신 돈 썼어. 그럼 어때? 당신이 자원해서 준 거잖아. 당신은 뭐 잘난 줄 알아? 남의 남자나 훔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박서연은 그에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온몸을 떨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준호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며 내 코를 가리키고 박서연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돈 보고 만난 게 아니면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왜 만나? 당신이 쓰는 돈 전부 다 이 바보가 벌어다 준 거 아니야? 내가 그 돈 쓰는 게 뭐 어때서? 돈이 좋으면 됐지. 아주 잘났네. 나는 가볍게 박수를 치며 그들의 개싸움을 중단시켰다. 이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나는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한 가지는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부터 당신들은 나에게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박서연을 돌아봤다. 그의 절망에 찬 얼굴을 보며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나는 주머니에서 그가 방금 보물처럼 간직했던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꺼냈다. 당신 이 빌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잖아. 나는 그의 면전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고 다시 반으로 접어 네 조각으로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내 손에서 그의 발밑으로 흩날렸다. 이제 만족해? 박서연은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다. 그것은 그의 모든 희망, 그의 모든 아름다운 꿈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김민준.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내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다 이준호, 그 개자식이 저를 꼬드긴 거예요. 제가 한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꺼져. 나는 바로 그를 차냈다. 내 눈빛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나보고 여보라고 부르지 마. 역겨워. 나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이 개 같은 남녀를 바라봤다. 복수심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철저한 혐오감만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깜빡할 뻔했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 이준호의 얼굴색이 급변했다. 경찰? 무슨 경찰이야? 이준호 씨는 사기 혐의로 금액이 거액입니다. 박서연 씨는 공범으로서 악의적인 부부 공동 재산 은닉 혐의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보고 시간을 확인했다. 아마도 곧 도착할 것이다. 안 돼. 김민준, 당신 이러면 안 돼. 박서연이 다시 비명을 질렀다. 우리 부부잖아. 당신 이렇게 하면 나를 망치려는 거야? 당신을 망쳐? 나는 웃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망친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역겨운 이 장소를 떠나기 위해 돌아섰다. 테라스 입구에 이미 몇몇 경찰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들과 스쳐 지나갔다. 뒤에서는 박서영과 이준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8년간의 결혼 생활, 8년간의 감정이 이 순간 더럽지만 더없이 선명한 마침표를 찍었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불어왔지만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꼈다. 휴대폰을 들어 장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장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제기해 주십시오. 그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제출한 증거들, 즉 녹음 파일, 동영상,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이준호의 사기 범죄 사실은 흠잡을 데 없는 조합을 이루었다. 박서연 측 변호사는 우리 측이 내민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거의 저항을 포기했다. 법정에서 박서연은 목이 터져야 울며 계속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라고 반복했지만 법은 공정했다. 법은 오직 증거만을 봤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나와 박서연의 혼인 관계는 박서연이 혼인 중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고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려 한 행위로 인해 법원은 혼인 후 구매한 그의 명의로 된 아파트 2채를 내 소유로 판결했다. 그에 비함 W유학소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내가 시가로 보상한 후 내 소유가 되었다. 예금은 그가 2억만 원을 빼돌린 행위가 증거로 확실히 드러났으므로 법원은 그에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분할받도록 판결했다. 간단히 말해 그는 거의 빈손으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준호의 사기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그를 고소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 이준호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나 외에도 경찰은 그가 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다른 여성 몇 명을 더 찾아냈다. 여러 죄가 병합되어 그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벌금형도 부과되었다. 사기친 모든 돈은 추징되었고 그가 생계를 유지하던 자동차 정비소도 법원에 의해 압류, 경매에 붙여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법원 앞에서 박서연을 만났다. 짧은 한 달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은 듯했다. 명품 가방과 고급 의상으로 치장하지 않은 그는 값싼 옷을 입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으며 눈빛은 생기 없이 어두웠다. 예전에 화려했던 김민준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눈빛에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다. 원망, 불만, 하지만 더 많은 것은 후회였다. 김민준. 그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 나를 그렇게 미워해? 그는 내 뒤에서 흐느끼며 물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몸을 돌려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나는 그저 내 것이어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8년 동안. 당신 정말 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정? 나는 비웃었다. 당신과 이준호가 내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우리 부모님 집까지 넘볼지 계획할 때 당신은 왜 정을 생각하지 않았어? 내 돈으로 그 사기꾼을 먹여 살릴 때 당신은 왜 정을 생각하지 않았어? 나 몰래 그 남자와 더러운 짓을 할 때 당신은 한 점이라도 정을 생각했었어? 내 질문 하나하나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때렸다. 그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저 무력하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박서연,
길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오늘 당신의 처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초래한 결과야.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뒤에서는 그가 억누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한 점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급히 MW를 처분했다.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더러운 대화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원래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내놓았고 다른 한 채는 부모님께 드렸다. 그날 내가 부동산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 네가 고생이 많았지. 아버지는 옆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다 지나간 일이야. 다 지나갔어. 이혼한 게 잘 된 거야. 그런 여자는 가치 없어. 나는 미소 지었다. 마음속은 따뜻했다. 그래, 다 지나갔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최지훈이 우리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을 불러 파티를 열었다. 룸 안에서 다들 잔을 부딪히며 나를 축하했다. 자, 민준아, 이 잔은 내가 너에게 바친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싱글 귀족이 된 것을 축하해. 최지훈이 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진작부터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었어. 하루 종일 눈만 높아서 자기가 정말 재벌 사모님인 줄 알았지.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다. 나는 웃으며 그들과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마셨다. 술 마시다 말고 최지훈이 다가와 비밀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내가 듣기론 요즘 법원 앞에서 박서연, 그 어머니가 계속 보인대. 나는 잠시 멍했다. 어머니가 왜? 왜겠어? 난리 피우러 간 거지. 최지훈이 고소해하며 말했다. 듣기론 판결을 굴복해서 매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플래카드 들고 다니면서 법원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김민준 씨가 인정머리 없게 과부 모자를 괴롭힌다고 한대. 결과는 매번 법원 경비원한테 쫓겨나는 거지.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그뿐만이 아니야. 최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듣기론 박서연 지금 생활이 아주 힘들대. 친정에서도 내쫓았고 본인도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서 좋은 직장은 못 구하고 식당에서 서빙이나 한대. 한 달에 3억만 원 정도 벌면서 5억만 원짜리 단지하방에 산다더라.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동요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다. 만약 그가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분수를 알았다면 그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 없이 사는 김민준 사모님으로 지냈을 것이다. 그 자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깨부순 것이다. 모임이 끝나고 나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찬란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되세요? 네, 접니다. 누구시죠? 저는 한수아라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김민준 씨께서 집 한 채를 팔아달라고 위탁하셨다고 해서요. 한수아. 이 이름은 방금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아직은 텅 비어있는 내 세상의 한 줄기 미광처럼 비쳤다. 그제야 장 변호사가 자신의 친구 중에 실력 좋은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 떠올랐다. 네, 맞습니다. 내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럼 김민준 씨,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서 집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나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봤다. 입꼬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짝 올라갔다. 내일 시간 됩니다. 오래된 삶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은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는 듯했다. 전화를 끈 차차 알 라디오에서는 마침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별도 사랑도 모두 인연인 것을. 나는 웃었다. 그래. 그 불미스러웠던 과거와 작별하고 나는 마침내 진정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